네, 오늘은 실전 대비 어저께 태양계에 대한 단원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수권과 해수의 순환 이 부분 문제 풀면서 또 여러분들의 실력과 또 부족한 부분들 다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18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항상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억. 자, 수권입니다. 수권. 기억. 지구에 분포하는 물이다. 그렇죠. 수권은 지구 전체에 분포하는 물을 의미합니다. 2번. 바다와 육지에 분포한다. 맞습니다. 바다와 육지에 분포하고 있는 그 물의 영역을 수권이라고 합니다. 바다는 담수로 채워져 있다. 자, 바다는 담수가 아니고 해수라고 하죠. 이 담수와 해수의 차이는 해수는 짠맛이 난다가 특징이고 담수는 거의 짠맛이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육지의 물은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네, 육지의 물은 빙하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호수와 하천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지의 물 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빙하입니다. 그런데 이 빙하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리을은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니은, 즉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전체 100%, 지구에 존재하는 물을 100%로 봤을 때 A는 97.47%고요. 나머지 2.53이 육지의 물, 즉 담수를 의미하고요. 이 2.53이라고 하는 요 부분, 육지의 물을 다시 분리해 보면 대부분이 빙하고요. 반 이상이 빙하고 그 다음이 0.76이 지하수이고요. 그 다음이 아주 조그만 0.01 적은 양이 하천수 그리고 호소수가 0.01%가 되겠습니다. 이 0.01%인 요 하천수와 호소수가 우리가 실제 실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물이 되겠고요. 이 하천수와 호소수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A에는 여러 염류가 포함되어 있다. A는 바로 바닷물인 해수를 뜻합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지구를 분포하고 있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인데 이 해수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죠. 그래서 여러 염류가 포함되어 있다. 맞고요. B는 고체 상태이다. 네, 여기가 B로 되어 있는데요. 빙하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 맞고요. B는 극지역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맞습니다. 빙하는 북극이나 남극 지역에 분포하거나 아주 높은 산 정상 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그런 물의 형태이고요. C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양이 일정하다. C는 이 부분인데 C는 바로 지하수를 뜻합니다. 지하수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는 장소나 또는 계절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겠고요. 다시 5번. C는 수자원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지하수는 최근 들어와서 하천수와 호수의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또 농업용으로 또 공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수자원으로서 실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자원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주관식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자원에서. 네, 고체 상태 나오면 여러분들은 빙하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빙하는 육지의 물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방금 전에 봤던 문제처럼 지역이나 고산지대에 분포하고요. 또 담수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는 녹여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최근 그 양이 감소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빙하라고 하는 물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결국 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는 물의 분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고요. 1번.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물은 지하수입니다.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주로 이용하는 물은 지하수가 아니고 하천수나 호수에 있는 물을 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산업활동과 또 인구 증가,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하는 양이 증가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지, 주로 이용하는 물은 하천수와 호수가 되겠습니다. 2번.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담수이다. 맞습니다. 대부분 담수이고요. 3번. 해수는 수권의 97%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죠. 바닷물은 지구에 분포하고 있는 물 97% 이상을 다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고요. 4번. 빙하가 녹은 물은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의 짠맛을 제거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해수의 담수화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물은 지하수가 아니고 하천수와 호수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수자원을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기억. 해수는 짠맛이 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해수를 우리가 직접 수자원으로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닷물은 짠맛이 나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기 어렵고, 담수화를 시키는 그런 기술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니은. 지하수는 정수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는 담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요. 티귿. 빙하는 고산지대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빙하는 얼어 있고 또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운반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하는 것이 맞겠고요. 6번 문제. 수자원의 활용 사례 중 농업활동에 필요한 물로 옳은 것. 자, 농업활동에 필요한 물입니다. 1번 수력발전. 이거는 농업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기타 용수에 들어가고요. 공중목욕탕. 공중목욕탕은 생활용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변 경관의 유지. 이것도 기타 용수에 들어갈 것 같고요. 가축의 생장 및 관리. 4번이 농업활동에 필요한 물, 즉 농업용수가 되겠네요. 농업용수는 농작물 재배, 또 가축의 생장, 관리 이런 데 필요한 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제품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 이것은 산업활동이니까 공업용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지하수의 개발 지역으로 적절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겁니다. 식수가 1번. 식수가 부족한 섬 지역. 그렇죠. 이거는 적절한 곳이고요. 가뭄이 심한 산간 지역. 이것도 적절하고요. 3번. 대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자, 이 도시죠. 도시는 이런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반 또 지층이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지역은 수돗물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대규모의 농작물 재배 지역.
공공장소나 대규모 농작물 재배 지역 등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거가 적절합니다. 많은 물이 필요한 공공장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같은 문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8번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수자원 확보. 기억, 지하수댐의 건설. 이 지하수댐은 흐르는 지하수를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지하에다 건설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니은 해수의 담수화 장치 개발. 이것은 당연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디귿 축산 폐기물의 지층 매립. 자, 이것은 땅에다 묻겠다는 얘기인데 이 축산 폐기물을 땅에다 묻으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해당되는 3번 정도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수자원의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 이번에는 확보가 아니고 보존입니다. 옳은 것 고르는 것이죠. 기억, 빗물을 모아 재활용한다. 네, 맞고요. 니은, 폐수를 모아 바다에 버린다. 네, 이건 니은은 말이 안 되죠. 폐수를 모아서 바다에 버리면 결국 오염된 바다가 우리에게 피해를 줄 텐데요. 자,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생활하수의 배출량을 줄인다. 네, 이것은 맞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생활하수의 양을 줄이면 그만큼 수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물 절약도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번 문제부터는 해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수의 특성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죠. 자, 10번 다음은 깊이에 따른 해수의 분포 중 일부 해수층에 대한 설명이다. 해수층의 이름을 쓰시오. 수온 분포에 따른 해수층은 이게 바다의 깊이고 이쪽이 온도, 이게 깊이라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혼합층이고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수온 약층, 낮은 온도에서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깊은 바다를 심해층이라고 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해수층이다. 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따뜻한 해수가 위쪽에 위치하고 따뜻한 해수는 위쪽에 위치하고요. 해수의 상하 운동이 일어난다. 따뜻한 해수가 위에 있고 차가운 해수가 아래에 있다. 자, 이 상태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섞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층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수온 약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그림 가는 수온 측정 장치에 물을 채우고 온도계를 설치한 후 전등을 켜고 표면에서 선풍기를 켰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실험에서 측정한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보니까 온도계가 4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온도계가 가장 깊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위에 온도계를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전등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선풍기를 켰다는 얘기는 바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깊이가 얕은 층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나타냈고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면 온도가 떨어졌고요. 조금 더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A와 B 구간을 나눠서 지금 물어보고는 것 같습니다. 1번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전등만 비추면 A 구간이 형성되지 않는다.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표면에 있는 층은 온도가 높고 그리고 위아래가 잘 섞인다. 이 두 가지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등만 비추면 A 구간이 형성되지 않는다. A 구간은 혼합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람이 없어도 이 전등만 비춰도 이렇게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B 구간에서는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므로 위아래 수온 변화가 크죠. 위아래 수온 변화가 크죠. 네, 그러니까 맞고요. 선풍기는 자연 상태에서 부는 바람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선풍기를 강하게 하면 A 구간의 두께는 얇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즉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께는 두꺼워진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B 구간에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흡수하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죠?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되겠고요. 12번 문제. 그림은 서로 다른 A, B 해역에서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네, 점선이 A 구역에서 A 해역에서의 수온 분포고, 요 선이 B 해역에서의 깊이에 따른 해수 분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입니다. 옳은 거. 요 구간 A는 요 구간이 혼합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수온 약층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심해층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B의 경우에는 여기가 혼합층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수온 약층, 그다음에 여기가 심해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 지역이 B 해역이 A 해역보다 바람이 더 영향을 주었다. 즉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B가 더 두껍기 때문에 B가 바람의 영향이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 A 해역은 B 해역보다 표층 수온이 더 높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A 지역에서의 표층 수온은 약 30도 가까이고 B 지역은 20도쯤 안 되니까 당연히 그래프상에서는 A 해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B 해역은 A 해역보다 바람이 약하게 분다. 네, 이거는 강하게 분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층의 두께가 B가 더 두껍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귿, 심해층의 수온은 A, B 두 해역에서 거의 같다. 그렇죠? 심해층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A든 B든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또 3번이 되겠네요. 네, 12번 같은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깊이에 따른 이 해수 분포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특히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염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총칭해서 염류라고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1번 염류는 해수 중에 녹아있는 물질 맞고요. 염화나트륨은 짠맛, 그렇죠. 짠맛이고요. 염류는 강수량이 많은 곳에 적게 녹아있다. 맞습니다.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염류가 적게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해수를 증발시키면 염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해수를 증발시키면 당연히 염류 얻을 수 있죠. 5번 염화 마그네슘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네, 염화 마그네슘이 아니고 염화 트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되겠고요. 이 염화 마그네슘은 짠맛이 아니고 그리고 쓴맛입니다. 가장 많은 양이 아니고 두 번째로 많은 양,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입니다. 자, 염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얘기합니다. 염류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낸 건데 그때 단위는 PSU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네요. 1번 염분의 단위는 실용 염분 단위 PS를 쓴다. 맞고요. 염분은 해역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일단 되겠고요. 3번 염분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이다. 맞고요. 4번 해수 1000g에는 평균적으로 35g의 염류가 녹아있다. 네, 이것은 세계 해수 평균의 염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요. 5번 해역에 따라 염분은 달라져도 각 염류의 구성 비율은 일정하다. 네, 그렇습니다. 염분은 달라도 염류의 구성 비율은 일정하다. 네,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염분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 유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염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염류에 대한 정의, 요 13번, 1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표는 어느 해역에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과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그네슘은 4.1, 10.9%. 이 해역의 해수 1000g을 증발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염료의 총량은 몇 g인지 쓰시오. 염료의 총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체 구성 비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100%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염화나트륨 한 가지 가지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텐데요. 염화나트륨 기준으로 본다면 29.5g이 녹아 있는데 이때 비율은 77.7%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게 염료의 총량이니까 그것을 x로 놓고 본다면 프로 중에는 염료의 총량이 얼만큼 녹아 있느냐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약 38 정도가 나오는데 g을 물어보는 거니까 38g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난류,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류는 난류와 한류가 있고요. 이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을 의미하고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차가운 그런 해류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기억, 비교적 따뜻한 해류이다. 그렇죠? 맞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맞고요. 일정한 주기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해류 중에서 이 난류와 한류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해수의 흐름, 바로 밀물과 썰물이 되겠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입니다. 자, 먼저 써봅시다. 자, A는 저위도 쪽에서 올라오는 해류이죠. A는 쿠로시오 해류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서해와 동해 쪽으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B는 황해 난류이고요. C는 동안 난류이고요. D는 북한 한류입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는 저위도에서 출발해서 오는 해류이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한 그런 해류이고요. 이 북한 한류는 고위도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해류이기 때문에 비교적 차가운 그런 바닷물인 북한 한류입니다. 이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 즉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이 지역에는 바로 풍부한 물고기 어장,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지죠. 이 이름이 바로 조경수역이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기억, B는 A에서 갈라져서 나온 거다. B가 여기죠. B는 A에서 맞습니다. C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이다. C가 어디 있죠? C가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것은 맞는데 차가운 해류가 아니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C와 D가 만나는 곳에서는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C와 D가 만나는 여기 조경수역 맞고요. 리을, B와 D는 성질이 다르다. B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죠. 성질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을도 난류와 한류니까 성질 다르다. 모두 고르는 거니까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인천 지역의 해안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해수면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높이입니다. 새벽, 밤, 여기가 0시니까 밤 12시, 즉 0시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다가 6시에 높아졌다가 다시 12시에 낮아졌다가 18시, 저녁 6시에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 자, 이건 바로 조류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그런 조속 현상을 나타냅니다. 가장 높았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았을 때를 만조라고 하죠. 여기도 만조가 되겠고요. 가장 낮았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간조. 그리고 하루에 만조 2번, 간조 2번, 만조에서 간조까지, 간조에서 만조까지 각각 6시간이 걸리고요. 만조부터 만조까지는 12시간 걸린다. 간조부터 간조까지도 12시간 걸린다. 그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기억. 오전 5시경에는 만조가 된다. 오전 5시가 한 이쯤 되겠네요. 그러면 만조 맞고요. 오전 12시경 이후에 밀물이 시작된다. 12시가 쪽인데 이쪽 이후에 밀물이 들어오니까 만조가 되는 거니까 2번도 맞고요. 이 지역에서의 조차는 약 7m이다. 조차는 만조,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인 간조의 차이, 이 높이 차를 우리가 조차라고 하는데, 즉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하는데 약 7m이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지우고 보면 가장 높았을 때가 8m고요. 가장 낮았을 때가 1m. 그러니까 7m 맞네요. 약이니까 맞다고 봐야 되겠고요.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는 각각 2번씩 나타난다. 맞습니다. 5번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는 대략 6시간이 아니고 바로 요놈이 12시간인데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니까 자,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12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조에서도 그 다음 간조까지가 12시간인 거고 만조에서 간조까지는 6시간인 거예요. 자,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되시고 이것이 하루에 각각 2번씩 일어난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제 제출은 페이지 256, 2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교과서 내용을 한번 정독으로 천천히 한번 최소한 한 4번 정도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조석 현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한 노트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